그 아이는 안 됩니다. 혼인이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대신 시집 가겠습니다. 약값으로 진 빚을 갚지 못하자 한양의 큰 약방 덕생당에서는 17살 조카를 며느리로 달라는 뜻밖의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복례가 조카 대신 시집가겠다고 나선 상대는 3년 전부터 말도 잃고 사람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약방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복례가 제 인생을 버렸다고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복례가 그 굳게 닫힌 방문 안으로 들어간 뒤 아무도 몰랐던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찾아주신 귀한 손님, 이담야화의 이화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한마디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머물고 좋은 일이 머물기를 이화가 마음 다해 기원하겠습니다. 과연 말 잃은 도령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지요. 먼 옛날 조선 순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무렵이었습니다. 한양 남대문 밖으로는 새벽마다 장사꾼들이 모여들었고 골목마다 약재 냄새와 떡지는 냄새가 뒤섞여 흘렀지요. 그 중에서도 남산으로 오르는 길목에는 큰 약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침이 오래된 사람부터 허리가 굽은 노인까지 아픈 이라면 한 번쯤 그 문턱을 넘는다는 곳이었지요. 약방의 이름은 덕생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덕생당의 주인 한 의원을 두고 약초를 보는 눈이 밝고 손끝이 야무진 사람이라 칭찬했습니다. 이름난 집에서 약을 지으러 오는 날이면 약방 앞에 가마가 줄을 섰고 먼 고을에서 약재를 실은 수레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덕생당 안쪽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낮에도 창호를 반쯤 닫아두고 해가 지면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 방이었지요. 그곳에는 한 의원의 외아들 한경수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본래 아버지 뒤를 이어 의원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약초 이름을 잘 외웠고 15살 무렵에는 약재 냄새만 맡아도 무엇인지 알아맞혔습니다. 20살을 넘긴 뒤에는 가난한 사람이 찾아오면 아버지 몰래 약값을 깎아 주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덕생당의 앞날이 든든하다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어느 여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경수는 심한 열병을 앓았습니다. 며칠 동안 불덩이처럼 뜨거운 몸으로 헛소리를 하더니 열이 내린 뒤에도 예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이라면 겨우 몇 술을 떴고 누가 말을 걸어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지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약재 이름을 들려주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은 이름난 의원을 불러들였습니다. 산삼도 써보았고 먼 곳에서 귀한 약재를 들여오기도 했지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수는 말이 줄었습니다. 마침내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손끝이 떨렸고 깊은 밤이면 잠에서 깨어 식은땀에 흠뻑 젖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덕생당 도령이 몹쓸 병을 얻었다더라. 또 어떤 이는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약을 다루던 사람이니 귀한 약재에 잘못 손을 댄 것 아니겠나. 하지만 한 의원은 아들의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경수의 방문은 점점 더 굳게 닫혔지요. 그 무렵 덕생당에서 멀지 않은 골목에 복례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30을 조금 넘긴 나이였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만나 혼인했지만 남편은 몇 해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복례에게 남은 것은 늙은 어머니와 어린 조카뿐이었지요.
복내의 오라비마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뜬 터라 조카 연복은 복내에게 자식과도 같았습니다. 복내는 새벽이면 쌀을 씻었습니다. 큰 시루에 떡을 찌고 낮이면 시장에 나가 팔았습니다. 떡이 잘 팔리는 날에는 쌀을 한 돼 더 살 수 있었고 비가 오는 날에는 남은 떡을 품에 안고 돌아와야 했지요.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병이 깊어지면서 약값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원에게 동전 몇 잎을 건넸습니다. 다음에는 쌀로 갚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떡을 가져다 주었지요. 하지만 어머니의 기침은 낫지 않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 약을 지어온 곳이 바로 덕생당이었습니다. 복내는 빚이 생길 때마다 한 의원에게 사정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떡을 팔아 반드시 갚겠습니다. 한 의원은 처음에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겨울 덕생당의 늙은 집사가 복내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밤새 눈이 내려 처마 아래까지 하얗게 덮인 날이었지요. 집사는 손에 장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복내의 어머니가 먹은 약값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복내는 그 숫자를 보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떡을 몇 해를 팔아도 한꺼번에 갚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집사는 방바닥만 바라보는 복내에게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덕생당에서 빚을 받지 않는 대신 혼인을 하나 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복내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혼인을 할 사람은 한 의원의 아들 경수였습니다. 그리고 덕생당에서 눈여겨본 사람은 복내가 아니었습니다. 17살이 된 조카 연복이었지요. 복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연복은 아직 혼인할 마음도 없는 어린 처녀였습니다. 게다가 덕생당 도령이 몇 년째 제정신을 찾지 못한다는 소문은 복내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집사가 돌아간 뒤 복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롯불은 새벽이 되기 전에 식어버렸습니다. 얇은 이불 속에서 연복이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던 복내는 오래전 오라비가 남긴 말을 떠올렸지요. 복내야, 내가 잘못되면 연복이만은 부탁한다. 병으로 숨을 몰아쉬던 오라비가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이었습니다. 복내는 그날 아침 덕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골목에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복내는 약방 앞에서 한동안 문을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한 의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혼인이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한 의원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대는 이미 혼인을 했던 사람이라 들었네. 그러하옵니다. 내 아들은 초혼이네. 복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었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러니 싫으시다면 빚을 갚겠습니다. 다만 아이에게 그 혼인을 지우지는 말아 주십시오. 한 의원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약방 안에서는 약재를 자르는 칼 소리만 일정하게 들려왔습니다. 복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운명이 썰려 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지요. 한 의원은 마침내 말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드리는 까닭을 들으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네. 복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아들을 낳게 하라는 말은 하지 않겠네. 그것은 의원인 나도 못한 일이니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빛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저 곁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네. 복내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산도 있고 하인도 많은 집이었습니다.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며느리를 구한다는 말은 쉽게 믿기 어려웠지요. 그러나 복례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큰 잔치도 없었습니다. 덕생당 앞마당에 조촐하게 상을 놓고 몇 사람만 모였지요. 복례는 붉은 치마 위로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새 옷은 고왔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에도 신랑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처음 경수를 본 것은 해가 완전히 진 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터라 집사가 복례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양 냄새가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28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야위었지만 얼굴선은 단정했습니다. 긴 머리는 가지런히 묶여 있었고 옷도 깨끗했지요. 다만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례가 들어왔는데도 경수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창밖 어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한참 뒤 조심스럽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는 복례라고 합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복례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등잔 하나만 타올랐지요. 경수는 방 한쪽에 누웠고 복례는 문 가까이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집의 기둥이 겨울바람에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밤중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불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가 눈을 뜨자 경수가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손으로 목을 쥔 채 몸을 떨었지요. 복례가 다가가자 경수는 놀란 사람처럼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령님, 경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그릇을 가까운 곳에 놓았습니다. 여기 두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경수의 눈이 잠시 복례를 향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눈맞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복례는 덕생당 살림을 조금씩 익혔습니다. 아침이면 경수의 방을 정리하고 오후에는 약방 뒤편에서 약재를 다듬는 여인들을 도왔습니다. 복례는 글을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떡을 팔며 살아온 덕에 눈썰미가 좋았습니다. 말린 뿌리 하나도 색과 냄새가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지요. 어느 날 늙은 약방 일꾼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감초요. 복례는 감초 한 조각을 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달큰한 향이 났습니다. 이것은 계피고 이것은 당귀요. 복례는 하나하나 이름을 따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수의 방에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복례는 방 한쪽에 말려 둔 약재를 정리하며 낮에 배운 이름을 혼잣말처럼 읊었습니다. 감초, 당귀, 계피. 경수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황기, 천궁.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일 봐도 이름을 모르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날부터 복례는 심심할 때마다 약재 이름을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한 의원이 만든 약재 책을 펼쳐 그림을 보기도 했습니다. 쉬운 글자는 집사에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고 남산의 마른 가지 끝에도 연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경수에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알아갔습니다. 경수는 새벽 딸기 울 때면 반드시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창문을 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방에서 약재를 찢는 절구 소리가 크게 들릴 때면 손을 떨었지요.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특정 약재 냄새였습니다. 어느 날 복례는 약방에서 말린 부자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부자는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다루면 위험할 수 있는 약재였습니다. 복례는 그것이 경수 방에 놓일 물건인 줄 알고 작은 쟁반에 올려 들고 갔지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경수가 갑자기 쟁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어떤 약재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경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복례가 쟁반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경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령님. 경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손까지 들어 쟁반을 밀어내려 했지요. 복례는 곧바로 약재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동안 마루에 서 있던 복례의 가슴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례는 경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다만 부자라는 약재 이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복례는 약방 뒤편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쥐가 약재 자루 하나를 뜯은 탓에 바닥에 말린 잎이 흩어져 있었지요. 그것을 치우다 오래된 나무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함 안에는 처방을 적어둔 두꺼운 책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례는 책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글을 많이 읽을 수는 없었지만 약재 이름 몇 가지는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권의 처방책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날 적힌 글인데 중간부터 글씨 모양이 달랐습니다. 앞부분은 가늘고 반듯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약재 이름 하나만 유난히 굵고 눌러쓴 글씨였지요. 복례는 그 글자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에 익은 글자였습니다. 부자. 바로 경수가 눈물을 흘렸던 약재였습니다. 복례는 책을 덮었습니다. 등 뒤로 찬 기운이 흐르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경수는 평소보다 더 불안해했습니다. 잠자리에서 몇 번이나 몸을 뒤척였습니다. 복례는 등잔을 조금 낮추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령님께서는 부자를 싫어하십니까? 경수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복례는 더 묻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 경수의 손이 이불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검지로 방바닥을 천천히 그었습니다. 복례가 가까이 가서 바라보니 한 글자처럼 보였습니다. 책. 복례의 눈이 커졌습니다. 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수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였습니다. 복례는 숨을 죽였습니다. 경수가 처음으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복례는 경수에게 빈 종이와 붓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경수는 붓을 잡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책상 한쪽에 두고 나왔지요.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복례가 잠에서 깨어보니 경수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습니다. 붓 끝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종이 위에는 겨우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잘못.
복례는 그 글자를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썼습니다. 나. 복례는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경수는 누군가에게 화가 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믿고 있었지요. 복례는 경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령님께서 잘못했다고 믿는 일이 있다면 언젠가 알려주십시오. 경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도령님 대신 죄가 없다고 말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복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도령님이 한 일인지 그 정도는 함께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수의 눈동자가 복례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처음으로 멍한 빛이 아닌 또렷한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였습니다. 그날 이후 경수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하지 않았지만 복례가 약재 책을 읽으면 옆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복례가 약재 이름을 틀리면 손가락으로 책장을 두드렸지요. 어느 날 복례가 황백을 황기라고 잘못 읽자 경수가 처음으로 입가를 조금 움직였습니다. 웃음인지 아닌지 알기 어려울 만큼 작은 표정이었습니다. 복례는 짐진 눈을 흘겼습니다. 제가 틀린 것이 그리 우스우십니까? 경수의 입가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복례는 아무 말 없이 책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기 때문이지요. 봄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말 없는 시간이 편안해졌습니다. 복례는 경수를 병든 사람으로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입혀줄 수 있어도 먼저 기다렸고, 밥을 먹여줄 수 있어도 숟가락을 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경수에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만큼 기다렸지요. 다른 식솔들은 답답하다며 대신해 주려 했지만 복례가 막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까지 빼앗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우연히 들은 한 의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복례는 창고에서 본 처방책을 경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망설였지만 더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책장을 펼쳐 부자라는 글자가 적힌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책을 덮지 않았습니다. 이 글씨가 도령님 것입니까? 경수는 한참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글씨가 도령님 것입니까?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앞부분과 마지막 한 줄. 분명 필체가 달랐습니다. 경수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I. 손이 멈췄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열. 약. 울음. 글자 몇 개뿐이었지만 복례는 서둘러 묻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숨을 몰아쉬며 붓을 놓았습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날 더 이상 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덕생당의 늙은 약재꾼을 조심스럽게 찾아갔습니다. 3년 전 경수가 쓰러지기 전 약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요. 노인은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례가 오래된 처방책에서 글씨가 바뀐 것을 보았다고 말하자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약을 먹고 크게 앓았소. 복례의 손이 굳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의 딸이었습니다. 열이 심해 덕생당에 왔고 경수가 처음으로 혼자 처방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이 내리는 듯 했으나 약을 다시 먹은 뒤 아이가 갑자기 몸을 떨며 쓰러졌지요.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제대로 걷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수는 자신이 처방을 잘못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부터 약을 만지지 못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열병까지 앓았습니다.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련님은 밤마다 그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했소. 복례는 물었습니다. 처방책은 누가 보관했습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복례는 무엇인가 감춰져 있음을 느꼈지요. 그날 저녁 복례는 한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한 의원은 탕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처방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자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찾았느냐?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창고에 있었습니다. 한 의원은 책을 덮었습니다. 내가 볼 것이 아니다. 복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수 도령님께서는 이 마지막 글씨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 의원의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되었다고 약방일까지 캐물을 권리는 없다. 복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약방일을 캐무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끝까지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3년 동안 자기 잘못이라 믿으며 무너진 까닭을 묻는 것입니다. 한 의원은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만하거라. 복례는 움찔했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경수 도령님 잘못이라면 저도 더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면 이 집에서 누구보다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이 경수 도령님 아닙니까? 한 의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복례는 보았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 의원은 복례가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금했습니다. 처방책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겼지요. 복례는 오히려 확신이 생겼습니다. 감춰야 할 것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덕생당을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중년 사내와 다리를 조금 저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내는 약방 앞에서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례는 약재를 정리하다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여인은 20살 남짓해 보였습니다. 걸음은 불편했지만 얼굴빛은 건강했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3년 전 여기서 약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복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 아이와 아버지였습니다. 한 의원이 그들을 안쪽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복례는 멀찍이 있었지만 사내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의원은 낮게 무언가 대답했습니다. 사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 딸이 이제 혼인을 합니다. 그 전에 이것만은 돌려받고 싶습니다. 잠시 뒤 사내는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복례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의원이 그 종이를 보자 얼굴이 굳는 것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경수에게 방문객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경수의 얼굴은 금세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눈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복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 있습니다. 경수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스스로 걸어 덕생당에 왔습니다.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웃기도 했습니다. 경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복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앞두고 있다더군요. 경수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복례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경수의 입에서 거친 숨 같은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복례는 숨을 멈췄습니다. 경수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시 입술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사람이 내는 말이었습니다. 복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경수는 그날 끝내 문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3년 동안 굳게 닫힌 문에 아주 작은 틈이 생겼으니까요. 며칠 뒤 복례는 시장에서 우연히 그 젊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순덕이었습니다. 복례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순덕은 경수의 아내라는 말을 듣자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뜻밖에도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제게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순덕은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약방에서 받아온 처방의 사본이었습니다. 그날 경수가 처음 써준 처방에는 부자가 없었습니다. 순덕의 아버지가 약을 받아 나가기 직전 한 의원이 처방을 다시 살펴본 뒤 약재 하나를 더 넣었다고 했지요. 경수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며 자신이 보완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양이 지나치게 많았던 것입니다. 순덕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제가 쓰러진 뒤 한 의원께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치료비를 모두 대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경수가 처방한 약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했지요. 가난했던 순덕의 아버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딸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수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떠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이 실수를 인정해야 좋은 의원이 될 수 있다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 의원은 약방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아들의 죄책감을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말이지요. 순덕이 복례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제는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가져갈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복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경수 도령님께서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 복례는 순덕과 함께 경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수는 순덕을 보는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손이 떨렸고 얼굴은 하얗게 변했지요. 그러나 순덕은 천천히 절을 올렸습니다. 도련님. 경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순덕이 말했습니다. 저는 살아 있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도련님께서 오랫동안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다리를 손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조금 절기는 합니다. 하지만 밥도 잘 먹고 일도 합니다. 다음 달에는 혼인도 합니다. 경수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순덕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방은 도련님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경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례는 처방 사본을 그 앞에 펼쳤습니다. 경수의 눈이 글씨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자신이 쓴 글, 그리고 나중에 더해진 약재. 경수는 한동안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마침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칠고 끊어졌지만 이번에는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순덕이 돌아간 뒤 경수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례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새벽빛이 창호를 희게 물들일 무렵 경수가 처음으로 긴 문장을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람을 망쳤다고 생각했소. 목소리는 낮고 쉰 소리였습니다. 복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잊지 못했소. 약방 냄새만 맡아도 그날이 떠올랐소. 경수는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손으로 약을 지었다는 것이 두려웠소. 복례는 한참 뒤 말했습니다. 이제 아셨으니 되었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만으로 끝낼 수는 없소. 그날 아침 경수는 3년 만에 스스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루에는 햇볕이 가득했습니다. 약방 일꾼들이 모두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한 의원도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섰습니다. 한 의원의 얼굴에는 놀람과 기쁨이 잠시 스쳤습니다. 그러나 경수가 손에 들고 있는 종이를 보자 표정이 굳었지요. 경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한 의원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경수의 다음 말은 아버지가 기다리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한 의원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경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의원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너를 위한 일이었다. 경수가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오래 묵은 통증이 새어나오는 표정이었지요. 저를 위해서였습니까? 한 의원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때 사실이 밖에 알려졌다면 덕생당은 끝이었다. 수십 년 쌓은 이름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일이었어. 그래서 제가 무너지는 것은 괜찮으셨습니까? 한 의원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경수는 떨리는 손으로 처방사본을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제가 사람을 해쳤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경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차라리 약방이 망하게 두셨어야 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경수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덕생당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한 의원은 아들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경수 역시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지요. 복례는 두 사람 사이를 억지로 잇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처는 남이 대신 꿰맬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다만 경수에게 매일 마당을 걷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루 끝까지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에는 약방 뒤뜰까지 걸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경수는 약재 창고 앞에도 설 수 있었습니다. 부자 냄새를 맡으면 여전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는 않았지요. 어느 봄날 경수는 복례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약을 보고 싶소. 복례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경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두렵소. 두려우시면 더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또 잘못하면 어찌하오.
복례는 약재를 고르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잘못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잘못을 감추는 사람과 바로잡는 사람은 다르겠지요. 경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이 아버지를 향한 것인지 자신을 향한 것인지 복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다음 날부터 다시 약재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오래 한 장 한 장 살폈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덕생당에 급한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 쓰러진 늙은 장사꾼이었습니다. 한 의원은 마침 먼 곳으로 왕진을 나간 뒤였습니다. 약방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경수에게 향했습니다. 경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3년 전 기억이 다시 올라오는 듯 했지요. 복례도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대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경수는 한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환자의 손목을 짚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몇 차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 뒤 약재 몇 가지를 골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단번에 처방을 썼을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양까지 다시 재었지요. 복례가 물었습니다. 틀릴까 두려우십니까?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더 잘 살펴보시겠지요. 경수는 그 말을 듣고 처방을 마쳤습니다. 다행히 장사꾼은 몇 시간 뒤 정신을 차렸습니다. 경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기뻐서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 내려갔지요. 그날 밤 복례는 경수가 창가에서 조용히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3년 전처럼 자신을 책망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한편 한 의원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회복을 기뻐하면서도 지난 일은 덮어 두려했습니다. 그러나 경수는 약방으로 돌아오는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3년 전 사건을 관아에 알리고 순덕의 집에 남은 책임을 제대로 지겠다는 것이었지요. 한 의원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다. 경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에게만 끝난 일입니다. 덕생당에는 수십 식구의 생계가 달려있다. 그래서 거짓 위에 세워두어야 합니까? 세상은 내 생각처럼 깨끗하지 않다. 경수는 한동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더러운 것을 닦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의원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경수는 스스로 관아로 가기로 했습니다. 복례는 그의 선택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떠나는 날 새벽 깨끗한 옷을 꺼내 주었습니다. 경수는 옷고름을 매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약방을 잃을 수도 있소.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대가 들어온 집이 사라질 수도 있소. 복례는 경수의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약방에 시집 온 것이 아닙니다. 경수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경수는 관아에 나가 3년 전 일을 모두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처방을 고친 일, 사고 뒤 순덕의 집에 돈을 주고 입을 막은 일, 자신은 진실을 모른 채 오랜 세월 죄책감에 빠져 있었던 일까지 숨기지 않았지요. 관아에서는 덕생당 장부를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일들이 드러났습니다. 한 의원은 가난한 이들에게 약을 외상으로 지어준 뒤 갚지 못하면 지나친 이자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복례 친정의 약감 역시 그렇게 불어난 것이었지요. 한 의원은 큰 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약방을 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당하게 받은 돈은 돌려주라는 명도 내려졌습니다. 덕생당의 이름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전처럼 가마가 줄을 서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약방 앞을 지나며 수군거렸지요. 한 의원은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지켜온 명성이 무너졌으니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경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늙은 아버지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발걸음이 멈추곤 했지요.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한 의원이 처음으로 경수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복례는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있어라.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빗물이 처마 끝에서 일정하게 떨어졌습니다. 한 의원은 한참 뒤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시작했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그는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약방에서 허드레시를 했고 겨울이면 손이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싫어 밤마다 약재책을 읽었습니다. 10수년이 지나 겨우 자기 약방을 얻었지요. 덕생당이라는 이름 하나를 세우는데 내 평생이 들었다. 경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한 의원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처방을 잘못한 순간보다 사람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더 두려웠다. 복례는 한 의원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늙은 사람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권위 있는 의원도 큰 약방의 주인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쌓은 것이 사라질까 겁먹은 늙은 아버지였지요. 그가 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 경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몰랐다는 말로 끝날 일은 아닙니다. 안다. 한 의원은 처음으로 순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안다. 경수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 한쪽에 있던 차를 따라 한 의원 앞에 놓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두 사람 사이의 첫 변화였습니다. 사람의 상처란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더 오래 남는 법이지요. 그러나 그날 이후 한 의원은 달라졌습니다. 관아의 처분이 끝난 뒤에도 약방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받아 낸 돈을 하나하나 계산했습니다. 복례도 그 일을 도왔습니다. 글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숫자와 사람 이름은 이제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이 집은 돌려드릴 돈이 많습니다. 복례가 장부를 가리키면 한 의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돌려받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나중에는 고맙다고 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의원은 그 절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을 절이 아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렸지요. 몇 달 뒤 덕생당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싼 약재를 가득 쌓아 두지도 않았지요. 경수는 약값부터 정하는 대신 환자의 살림을 먼저 살폈습니다. 약이 꼭 필요한지, 값싼 약재로 대신할 수 있는지도 따졌습니다.
복례는 약방 한쪽에 작은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돈을 적는 장부와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 집에 노인이 있는지, 아이가 많은지, 먼 길을 걸어왔는지, 다음 약을 지으러 올 수 있는 형편인지까지 적어두었지요. 처음에는 한 의원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방에서 그런 것까지 왜 적느냐? 복례가 대답했습니다. 같은 약값도 누구에게는 가볍고 누구에게는 겨울 양식값 아니겠습니까? 한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는 오히려 복례의 장부를 먼저 찾아보곤 했지요. 경수의 목소리도 차츰 좋아졌습니다. 다만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침묵한 탓인지 꼭 필요한 말만 했지요. 복례와 있을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녁마다 약방문을 닫으면 두 사람은 처마 아래 앉았습니다. 복례가 시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면 경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느 날 복례가 물었습니다. 왜 늘 듣기만 하십니까? 경수는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 속에 든 말만 너무 오래 들었소. 복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의 말도 좀 들으시겠다는 것입니까? 경수도 작게 웃었습니다. 특히 그대 말은 들어야 할 것 같소. 복례는 대답 대신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남산 능선 위로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한때 복례는 이 혼인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린 조카를 지키기 위해 대신 들어온 집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다시 누군가와 한 집에서 웃을 날이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경수와 함께 있으면 잊고 있던 자신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를 먹이고 돌보는 것 말고도 복례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복례는 약재 냄새를 구별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환자들의 사정을 기록하는 것도 좋아했지요. 무엇보다 자신이 한 말을 누군가가 가볍게 넘기지 않고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해 가을, 조카 연복이 덕생당을 찾아왔습니다. 연복은 밝은 얼굴로 복례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복례가 대신 혼인한 뒤 친정빚이 정리되었고 연복은 집 근처에서 바느질을 배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고모, 연복이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때문에 고모가 여기 들어왔잖아요. 복례는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지. 연복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해요. 복례는 조카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을 들은 경수가 멀리서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그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경수는 복례에게 새 한지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희고 매끈한 종이었습니다. 복례가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경수는 대답했습니다. 그대 장부를 새로 만들려고 사왔소. 복례는 종이를 넘겨보았습니다. 맨 첫 장에는 경수가 직접 쓴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례의 장부. 복례는 웃다가 그 아래 빈자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을 적을까요? 경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약값만 빼고 다 적읍시다. 복례가 웃었습니다. 약방장부의 약값을 안 적으면 무엇을 적습니까? 경수는 복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적읍시다. 그날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작은 등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수는 환자의 이름을 적었고 복례는 그 집 사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어느 집에는 병든 어머니가 있었고
어느 집에는 겨울을 날 장작이 부족했습니다. 또 어느 노인은 약보다 따뜻한 밥 한 끼가 더 급해 보였지요. 복례는 그런 사정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덕생당은 조금씩 다른 약방이 되어 갔습니다. 가난한 이에게 약을 거저 주는 날도 생겼고, 먼 곳에서 올라온 사람에게는 남는 방 한 칸을 내어 주기도 했습니다. 한 의원은 예전처럼 이름난 손님이 오지 않는 것을 더는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환자의 말을 끝까지 듣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곤 했지요. 어느 겨울 순덕이 갓난아이를 안고 덕생당에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기침을 한다며 약을 지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경수는 아이 앞에 앉는 순간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3년 전 일이 떠오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숨소리를 오래 듣고 혀와 얼굴빛도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한 처방을 써 주었습니다. 순덕이 돈을 내밀자 경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순덕은 웃었습니다. 그것도 예실 때문이라면 받으십시오. 경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순덕은 동전을 약상 위에 놓았습니다. 지난 일 때문에 앞으로의 일을 다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동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받아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순덕이 돌아간 뒤 복례가 물었습니다. 마음이 어떠십니까? 경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의원이 되는 것 같소.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오래 걸렸습니다. 경수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기다려 주었으니 이만큼 온 것이오. 복례가 웃었습니다. 저만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또 기다렸소? 복례는 약방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아버지와 일꾼들, 약을 지으러 온 사람들, 그리고 한때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던 경수까지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령님 스스로도 도령님을 기다렸겠지요. 경수는 그 말을 오래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눈이 내렸습니다. 복례가 처음 덕생당 혼인을 받아들이기로 한 날처럼 큰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복례의 마음은 춥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약방 문을 닫고 마루에 앉아 흰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수가 문득 말했습니다. 복례. 혼인 뒤 처음으로 이름만 불렀습니다. 복례가 돌아보았습니다. 경수는 품에서 작은 종이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새로 만든 약재 기록장이 있었습니다. 첫 장은 비어 있었지요. 복례가 물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쓰셨습니까? 경수가 종이를 복례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동안 그대는 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소. 복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경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대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복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딸로 살았고 누군가의 누이로 살았으며 한때는 남편을 잃은 과부로 불렸습니다. 그 뒤에는 조카를 지키는 고모였고 덕생당에서는 아픈 도령을 돌보러 들어온 며느리였지요. 누구도 복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수는 처음으로 복례에 자신의 이야기를 묻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경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은 기니 천천히 하시오. 두 사람 사이의 등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밖에는 흰 눈이 덕생당의 오래된 지붕과 마당을 덮어 가고 있었지요. 한때 거짓을 감추기 위해 굳게 닫혔던 약방의 문은 이제 사람들의 사정을 듣기 위해 열려 있었습니다. 죄책감 속에서 말을 잃었던 사내는 다시 사람의 맥을 짚게 되었고, 가족을 위해 자기 삶을 뒤로 미루었던 여인은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의원도 남은 세월 동안 예전의 잘못을 갚으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 뒤 덕생당을 두고 이름난 약방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했지요. 그 집에 가면 병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처방은 귀한 약재를 찾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 상처받은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 마음, 그리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될 때라도 다시 바로잡으려는 결심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될 수 있지요. 복례가 경수를 구한 것도 신비한 재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두르지 않았고 대신 판단하지 않았으며 그의 침묵 속에도 사연이 있으리라 믿어주었습니다. 경수 역시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과거의 잘못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알고 난 뒤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복례 또한 깨달았습니다. 남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삶까지 내려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마음이 때로는 값비싼 약보다 깊은 곳을 낫게 합니다. 혹여 오늘 마음속에 오래 묵혀둔 후회가 있으시다면 덮어두는 것만이 답은 아닐 것입니다. 늦게라도 바로잡을 길을 찾는다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이야기는 시작될 수 있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